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인 11월 21일 날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발표한 이 정부 대책과 그리고 현재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대책을 발표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번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입니다. 즉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에 있어서 선순위 보증금은 숨겨져 있죠. 알 수가 없죠. 먼저 앞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한 개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 확인권을 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중요한 내용인데 효과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체납정보 확인권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국세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세 체납은 근저당권 설정과 다르게 채권 금액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체납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해봤자 또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당사자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체납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확인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했는데요. 우선 동그라미 1번은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정확히 내용은 입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를 특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나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 특약상에 집어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다 갖춘 후에도 다음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다음날까지 어떤 변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표준 계약서에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리비 기재단을 신설을 해서 월세는 인상을 하는데 한도가 있죠. 5%에 대한 한도. 그런데 관리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관리비를 인상해서 전체 월세를 증액하는데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하는 그런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요. 임차인은 1억 5천까지였는데 1억 6,500까지,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원 이하였는데 5,500 이하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도 이 전세 사기를 다 방지하기에 이런 미흡한 점이 있어요. 우선 전세 사기 유형은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로 인한 거, 그리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거, 그리고 가짜 집주인한테 사기꾼한테 당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갭 투자로 인한 거, 신탁 등기로 인한 거, 이런 것들은 정부 대책에서 지금 해결이 안 돼요. 물론 1번, 2번 은행 대출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과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6번의 채물 순기물로 인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인데, 이거는 효과가 반절됩니다. 이것도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7번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인데 현재는 이런 내용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대책으로는 이런 정보 제공을 임대인의 의무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법을 바꾸겠죠. 그 두 번째, 체납정보 확인권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납세 증명서를 제시를 요구를 할 수 있고, 단 임대인,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이런 내용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이해는 가죠. 저도 중개하면서 고생 시켜놓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요. 근데 그런 경우를 강제로 붙들고 계약 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체납정보 이런 것들 다 그냥 알려달라고 해놓고 그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럼 집주인은 완전 탈탈 털리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전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체납정보 확인권은 약간 불안전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점이 계약 체결 후에 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해제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미 실무상 계약서 작성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입주 다음날까지 대항력을 생각한 거죠. 입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특약을 해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출도 없었는데 잔금 치르려고 보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초보 임차인도 많아요. 그래서 초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리비 기재를 신설했다는 거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이 여전히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항력을 갖춘, 즉 잔금일 날에 잔금을 치르고 정유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그날부터 라고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그 반대적인 사람이 손해를 봐요. 즉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은행이 대출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장 1순위라는 전제 조건으로 은행 대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계약 체결해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까지 하게 되면 자기가 후순위를 밀 수 있는 거고 동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기치 않은 손해를 은행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대출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또 임차인, 즉 서민들이 손해볼 수가 있는 거고, 대출을 못해서.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들어와서 살려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잔금 치르는 날에 똑같이 이런 전세 계약을 했다고 보죠. 그럼 매수인은 전세 계약이 있는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기치 않은 매수인한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대항력군을 갖춘 그 날로 발생한다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여전히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그런 법률을 두고서 해결을 하려니까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전세사기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사기인데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이 먼저 선순위가 돼서 임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돼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가로 1번처럼 계약 후에 입주 전 대출 금지, 즉 입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을 맺어놓으면 이런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만약에 작심하고 이런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를 치겠다라고 한다면 가로 2번처럼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에는 계약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없었는데 이때 은행 대출이 들어와서 은행 대출이 선순위가 돼요.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한 돈을 감옥 가더라도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챙기고 은행 대출도 챙기고 라고 한다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손해보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처벌을 각오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신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날은 등기소가 쉬는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라든가 공휴일날로 해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도 계약 후에 입주 전까지 소유권 이전 금지 그런 특약을 해놓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사기치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같으면 예기치 못한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2번처럼 작심을 하고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서류를 다 갖춰놓다가 잔금 치르는 걸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 사기꾼이라든가 작심하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은행 대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고를 미리 해놓고 잔금일을 공휴일로 정해놓으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한 따로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전세적 유형입니다. 가짜 집주인, 즉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집주인도 아닌데 그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신분증이 유죄됐는지 여부. 네 번째 갭투자의 경우입니다. 이 갭투자인 경우에도 지금 정부 대책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또한 당사자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매매 시세, 전세 시세를 파악을 하고 전세가율이 70%, 80%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신탁등기입니다. 신탁등기도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에서도 개인이 얼마든지 열람을 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해봤는데 그 등기부 등본에는 뭐 대출이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없나 보다 라고, 이 건물은 대출이 없는 건물이야, 마음 놓고 전세 계약을 해도 돼 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숨겨져 있죠, 대출 받은 게. 그래서 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번, 채무를 숨기는 경우의 전세 사기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세 체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 측면에서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같이 해놔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입니다. 선순위 전세보증금 해약인, 이건 효과가 꽤 크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많았죠.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의무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효과를 보려면요, 우선 전세 조건이 이런 다가구 주택 등과 같이 단독 소유인 건물, 다가구 주택도 단독 소유죠. 소유자 한 명이죠. 방이 여러 개고. 다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 한 명이고. 원룸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물 대장 떼보면 요새 신축 보면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이 원룸의 건물이죠. 이것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상가주택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즉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지 않은, 공동 소유하고는 틀리죠. 구분 소유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 소유의 건물의 경우에는 확인할 내용이 대출 금액하고 더불어서 선순위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은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야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나오죠. 등기부 등본에. 그런데 이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해야 되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시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꺼려하는 경우는 과감히 계약 체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내용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대책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죠. 지금 6번하고 7번 정도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전세 사기 방지하기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언급하는 내용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전세 계약하는데 개인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나온 정부 대책의 내용과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 더불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개인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